국내 증시 어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 뉴욕 증시가 살짝 다시 흔들리면서 조금의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가 출렁였던 만큼 어제 그래도 모두 동반 상승에 나섰던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기 전에 미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강하게 출발했지만 끝은 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6% 내렸고요. 나스닥이 1% 넘게, S&P 500 지수 0.77% 하락세였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낮아지자 좋은 흐름을 보이며 출발을 했지만 이날 진행이 됐던 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자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는 게 초록, 그리고 내리는 게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군데군데 빨강, 군데군데 초록,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체로 하락한 그런 섹터들이 있어서 그 섹터들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주부터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락하면서 다시 주당 $100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브로드컴도 5% 이상, AMD 장중에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퀄컴도 1% 이상 내렸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 이상 급락 했는데 사실 반도체주의 급락세를 이끈 것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죠.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17%에서 11.2%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았고 또 10대1 액면 분할, 요새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실적 탓에 주가가 20% 급락했고요. 다른 반도체 주까지 덩달아 끌어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AMD, 파이퍼 샌들러가 탑픽으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 이날도 내놓으면서 장중에는 상승하긴 했지만 AMD마저 끌어내리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불이 켜졌습니다. 또 여행주도 살펴볼까요? 여행주의 하락을 촉발한 건 에어비앤비의 실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 매출은 11% 증가했지만 EPS가 15% 감소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약 리드 타임이 빨라졌다. 즉 예약을 하고 입실하는 그 시간, 리드 타임이 짧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출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여행주 전반에 같이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는 13%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또 하락세가 보인 종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신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오늘은 올랐습니다. 버핏 매도 그리고 구글의 반독점 이슈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반등을 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의견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급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성장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익률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강한 성장 그리고 이익률도 높게 유지가 됐지만 지금 이익률 아까 보셨듯이 17%에서 11.2%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언더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올렸습니다. 최근 40% 가까이 하락한 게 바로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되겠는데요. 모바일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 밸류에이션 현재 매력적이다, 진입 구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여행주 크게 급락했었는데 트립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비 라일리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성장세, 이익률 전망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을 재조정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예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계 심리가 높은 시장입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사실 지금 빅스 지수가 27 수준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 65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내려왔지만 1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미 제조업 PMI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지금 목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때 빅스 지수 26을 나타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잦아들었다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또 한 번 변동성, 큰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고 있는 것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8월 3일 기준 9천 건 감소한 24만 건이 예상된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는 왜 이렇게 크게 올랐었냐? 자동차, 공장 휴업 그리고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좀 문 닫는 공장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증가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지표에서는 9천 건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을 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발생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매우 큰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지탱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는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엔화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죠. 엔화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내려왔었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요. 하지만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M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것은 전날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좀 자제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이후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정상화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번스타인은 내수 소비가 강한 기업, 소매나 음식료에 집중을 해보고 수출 비중이 너무 큰 자동차는 조금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소형주를 따지기보다도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내수 소비가 강한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추천주 제시했는데요. 닌텐도, 넥슨은 엔터주가 되겠고요. 캡콤은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되겠습니다. 슈가이 제약에서 바이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키엔스까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기계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 흐름을 미리 차근차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주목해봐야 할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제히 매도 물량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지수 모두 오름폭을 키우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1.8% 오르면서 2,568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2% 더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748선까지의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통해서 어제 시장에서 관심받았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해 종목의 이름을 변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외인들도 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도 8%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SM과 하이브 또 엔터주 안에서는 실적 발표를 내놓았죠. 매출 정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되려 JYP 엔터테인먼트가 더 큰 수혜를 받아가면서 장중에 8%까지 가격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상해 종목 1위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기관 쪽의 리스트를 보시면 또 하이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순매수 상해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SM과 마찬가지로 매출단에서는 전분기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M과 JYP보다도 더 가격폭의 제한은 있었는데요. 어제 5% 정도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또 어제 이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이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경찰에 인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더 제한됐던 모습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도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죠. 넥슨게임즈 어제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올랐는데요. 하반기까지 신작과 구작의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 아래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어제 새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 받았는데 현재 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14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휴질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어제 코스닥 쪽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 이슈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시장 안에서 여전히 핫했던 부분은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어제 관련주들 4종목이나 상한가에 일제히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진매트릭스나 오상자이엘, 엑세스바이오 등 어제 일제히 장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관련주들 백신이나 진단키트 쪽으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단키트 전주 대비해서 판매량이 300% 넘게 급증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진단키트의 가격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300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7,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당 부분이 모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제 오늘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류 쪽도 KCTC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쿠팡이 분기 처음으로 첫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물류주들이 또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KCTC는 21%, 동방은 6%대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 손실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데 시장은 더 집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TMF 사태까지 겹치면서 물류주들 지난주부터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죠. 화성밸브가 16%, 한선 엔지니어링도 9% 가까이 올랐는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중 관련해서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최소 탐사 자원량이 35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양이 35억 배럴 될 수 있는 가능성 90% 넘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하반기 갈수록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들도 점검해
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과 이슈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이슈고요.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이 7월 첫 번째 주에는 11%대였는데 7월 마지막 주에는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원 환자 수 추이도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100명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 여름 들어서 다시 500명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녹십자 MS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제네지아를 여러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전체 매출의 56% 넘게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관련주들 어제 장중에서도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 관련주들 오늘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어제 종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4가지 종목은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녹십자 MS는 12%대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안에서도 더 높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어제 또 시간에서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TMF의 사태가 아직까지는 일단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자들의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정부에서도 일단 카드사와 피지사 그리고 TMF가 모두 동일하게 해당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산 구조를 확인을 해보시면 소비자가 결제하고 나면은 카드사업과 지원을 하고 카드사의 금액이 피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MF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지사가 중간 카드사와 TMF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해당 부담은 모두 피지사 측이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수수료율을 놓고 봤을 때 보통 판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2.2%인데 카드사가 가져가는 게 2%, 그리고 피지사는 0.2%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피지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기에는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구체화되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피지사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TMF 관련해서 피지사들 지난주에도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날 종가에는 분위기 어떠했을지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KG 모빌리언스는 그나마 반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NHN KCP는 어제 1.5% 정도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네요. 오늘 피지사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카카오나 넷마블 또 게임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실적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개장 전략 챙겨가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시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아주 그냥 굉장히 더워서 최근에 가장 더웠던 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젯밤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실 바라면서 오늘 리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데 스탠스, 움직임이라는 거는 좀 묵직하고 한번 정해지면 꽤 오래 가는 게 일반적인데 BOJ, 일본 중앙은행은 일주일 만에 스탠스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31일 날 이제 BOJ가 통화정책위원회 열어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0.15%포인트. 그래서 이제 0.25%가 이제 일본 기준금리가 됐는데 그때 우에다 총재가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우에다 총재가 했던 얘기는 상황이 지나가는 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엔화 강세를 촉발시켰던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켰던 재료가 됐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케이 225 지수가 하루 만에 12.4%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뒤로도 불안감이 계속되고 물론 어제는 1.2%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제 니케이 지수의 반등에 이제 동력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우찌다 시니치라고 하는 일본은행 BOJ 이제 부총재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한 혼란을 겪으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는 도대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냐, 이렇게 시장을 혼란시켜도 되는 것이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과연 꼭 가야 되는 게냐 등등등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 여론,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상당히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BOJ 부총재 입을 통해서 금리 인상 당분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BOJ가 무릎을 꿇었다, 굴복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을 했던 장본인, 금리 인상을 이제 주도했던 장본인 우에다 총재가 대놓고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부총재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앞으로 안 올릴 거니 엔화 강세가 다시 이제 주춤해지고 되는 엔화 약세로 갈 거고 그래서 다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이제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만약 빅스텝이 되면 더 그럴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두세 번 금리를 더 내린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 관계없이 계속 차가 줄어들고 결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엔화는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규모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크게 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 얘기 좀 오랜만에 보죠. 어제도 또 로이터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삼성전자 HBM3E 그러니까 이제 5세대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 조만간 공급될 것 같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긴 하는데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이제는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28일이었나요?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하반기에 이렇게 물론 표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 3E 8단과 HBM3E 이제 12단의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문제는 팩트 자체는 이제 시기의 문제지 결정이 됐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현재 HBM의 이제 선두주자, 거의 뭐 독주자죠. HBM 관련돼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이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의 경쟁은 사실 경쟁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삼성전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도 SK 하이닉스의 HBM3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이뤄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HBM3E, 그러니까 즉 이 5세대 HBM은 이제 경쟁은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이제 경쟁이라는 말이 실제로 되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6세대 HBM4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 해서 이제 내후년에 양산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로드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두 회사가 현재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세대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가장 핵심인 이 적층 방식, 그러니까 반도체 칩 적층 방식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르거든요. MR, MUF라는 기술은 SK 하이닉스가 좀
하고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이고 삼성은 TC-NCF라는 기술을 좀 쓰려고 좀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두 기술이 통해서 누가 낫냐, 어떤 기술을 낫냐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미 기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수율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양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싸움이 될 거고 경쟁이 될 거고 결국은 H뱅 관련된 두 회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은 내년 중반 정도 그 이후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톱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철수한 외국인들 실적주는 담아두고 떠났다. 이번에 최근 사흘새 외국인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내내 외국인들 팔았죠. 외국인들 판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3일 동안 1조 7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개인만 샀는데 개인은 이제 2조 4천억 넘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을 개인들이 다 받은 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뭐 샀는지 살펴보면은요. 1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906억. 한 1,000억 가까이 사들였고 그다음에 2위가 HD 현대일렉트릭 640억대, 3위가 SK텔레콤, 그다음에 4위가 이스페타시스 250억, 삼양식품이 5위 230억 이렇게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같은 이 세 회사는 사실 올 상반기에 이미 충분히 각광을 받았던 회사고 지금도 뭐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요즘에 계속 오릅니다. 여전히 바이오 또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하고 삼양식품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좀 요즘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SK텔레콤이 눈에 띈다라는 거. 사실 상반기 때 통신주들 잘 안 보였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통신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뭐 말씀 나온 김에 통신주 얘기를 좀 하면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 좋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왜 외국인들이 얘네들을 샀을까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팔면서도 이들 종목들을 샀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일단 확인이 되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 회사 성장에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도 별로 이견이 없는 컨센서스가 좋은 쪽으로 상향 쪽으로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아직도 괜찮다. 뭐 삼바가 요즘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괜찮다. 일렉트릭도 최근에 조정을 좀 세게 받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고평가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호재성 이슈들도 좀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아주 확정된 아닙니다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 수출이 여전히 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좋은 내용들이 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의 그 이유를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도 충분히 잘 우리가 파악을 해낸다면 잘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통신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제하고 해서 이제 그 SK텔레콤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6%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55,000원대까지 근접을 했고 KT도 어제 3% 넘게 오르면서 38,000원대 근접을 했습니다. 일단 통신주를 끌고 가고 있는 대장주는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입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이 2.7% 증가. 매출은 뭐 증가폭이 크지 않은 건 뭐 요즘에 통신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기대치를 4%포인트나 웃돌아서 이렇게 무겁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통신주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났냐 이 부분 좀 살펴봤더니 일단 AI 신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화 부분들도 좀 있고 등등등 뭔가 이제 한물 같다 경기 방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는 특히 AI 관련돼서 변화를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KT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대부분 이제 워낙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현금도 좀 쌓아놓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고 실제로 회사들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올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정책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가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투자를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늘 뭐 뒷방 늙은이 같은 이런 어떤 통신주 입장에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신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AI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환. 전환점 이런 것들이 좀 통신주가 바뀌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AI라는 게 빅테크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것 등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시장과 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이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놓고 모두가 체감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놓고 전문가님께서는 이 반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했던 지표가 7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는 7월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3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를 운운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원인이 7월 FMC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7월 FMC 이전에 7월 ISM 제조업 수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확인했다고 하면 과연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시장은 경제지표 해석을 두고 때에 따라서 좀 네.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요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확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미국의 경제지표 해석을 두고 반엄 효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네.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시장에 작용이 됐다가 이제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로 좀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증시의 가격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확실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보다도 가격, 지수 면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증시가 폭락한 게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 하락할 자리가 아닌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좀 증시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네. 기존의 추세를 다시 수렴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면 경기 침체를 확인해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GDP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1분기, 2분기 때 기술적 경기 침체 나타나고 나서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판별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뒤늦게 발표되는 단점도 있지만 네. 그래도 추세를 보는 데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는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 두 국면을 놓고 판별을 해주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 형성됐고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 기준으로 51개월째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싸매 법칙, 분명 7월 허리케인 영향으로 네. 실업률이 급등한 왜곡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매 법칙이 임계치 0.5%포인트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해석하기에는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논란은 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싸매 법칙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7월 왜곡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이 싸매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본격화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하루의 폭락 이후에 바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등 흐름이 또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좀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다 됐잖아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네. 폭락장, 사실 저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네. 투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거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022년 12월 미국의 물가지표 중에 하나인 PCE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6%를 하회하기 시작한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2월 PC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2.5거든요. 그러니까 6%를 하회하고 있는 그 추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 조건 자체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픈 AI가 챗 GPT 초기 베타 버전을 출시한 게 2022년 12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미국 증시 내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상승 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강도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PC가 6%를 하회하고 있고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상황. 그리고 연준이 9월 FOMC 때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금리보다는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하는 이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그 구도 자체는 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하락에 또 힘을 보태줬던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급격하게 요동치자 어제 일본 측에서 또 바로 입장을 좀 바꾸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죠. 시장이 많이 불안해한다면 금리 인상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이러한 현상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전혀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추정하는 것 자체도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 추정을 한 수치를 가지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했죠. 근데 그 올린 폭하고 또 미국의 정책금리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일본보다는 네.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금 일본으로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되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5%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8% 정도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해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또 미국 중앙은행 연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부분들이 분명히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너무 강하게 해석한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중앙은행 사실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네. 지금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거는 일본 경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가 아니고요. 그동안 저금리 정책, 통화 완화를 계속 하다가 쌓였던 부작용들,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애고, 또 일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연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밟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BOJ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 이번 지수 하락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증시 아직 무너질 때 아니다라고 좀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거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추측.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이런 반응 효과들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증시의 변동성은 좀 완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될 여지는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달에 발표되는 노동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역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역시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줄이고 또한 실업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외공 요인을 제외한다고 하면 쌈의 법칙이 다시금 임계치를 하회할 일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나타났던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S&P 500 지수가 다시금 직전 고점 수준까지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 다시금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평가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근에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빅테크들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로 풀이해봐도 괜찮을까요? 결국 시적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네.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11.5%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 8.9, 6월 말 기준이 9.8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78%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11개 섹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IT가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S&P 500의 EPS 증가율이 11.5%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은 23.4%, IT는 18.7%로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2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라는 안전 벨트를 삼아서 주가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을 놓고 보실 때는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네. 과거에는 잉여현금을 재투자하거나 간헐적으로 주주 환원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조를 했었지만 지금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확대는 대규모
자본 지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들이 상승하는 이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 영향을 줄 여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주주 환원, 그리고 자본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다시금 상승 재개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실제로 우상향 이어가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M7 종목들 다시금 상승에 올라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지수가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많은 곳은 최대 7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33도, 강릉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입찰 수요 약세로 하락 마감했던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날에는 실적에 따라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오늘도 카카오나 LG 등 대형사들이 모두 실적 발표를 내놓는 만큼 관련해서 소식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 부진했던 모습은 오늘 국내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